네, 코로나로 어느 때와는 사뭇 다른 연말입니다. 이 구세군 냄비와 크리스마스 캐롤 등 좀처럼 낭만이 느껴지지 않는 요즘이지요. 그래서 서울시 강서구에서는 따뜻한 낭만주의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우수한 질문을 선별해 1부와 2부에 걸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당첨된 분께서는 오늘 출연하시는 안현배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저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낭만주의의 낭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낭만과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낭만주의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이 시대는 바로 나폴레옹의 시대였고 뉴턴의 역학이 태어난 시기이자 괴테와 슈베르트, 브람스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아와 개성을 추구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을 추구했던 낭만주의에 대해 이 시간 미술과 음악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가박스 시네 도센트 10여 회를 조기 매진으로 이끈 안현배 미술사학자님과 국내 최고의 오페라 코치로 활동 중인 이기현 피아니스트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낭만적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소개를 잘해주셔서 저는 오페라 코치 이기현입니다. 네, 미술사학자 안현배입니다. 네, 선생님 저는 네. 아무래도 음악가니까 공연으로 또 음악 이렇게 악기 연주로 항상 여러분들을 찾아뵙었는데 오늘은 낭만주의 토크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네. 음악과 미술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제가 너무너무 기대했거든요. 예술사적으로는 우리가 낭만주의 하면 도대체 낭만주의가 뭘까요? 뭐 시작할 때 아나운서 분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낭만적이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다, 낭만적인 장소였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술사학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시민 정신이 좀 나오고 나서 사람들한테 개인의 자유나 조금 더 자기 스스로를 개성적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스타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미술에 대한 이야기, 이기현 선생님께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로 이 개인의 자유가 처음에 본물 터져서 나갈 때 어떤 흐름이 있었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 소개를 해드린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미술사적,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도 네. 예전의 고전시대, 낭만시대 이전의 모차르트 또 베토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주의 시대 작곡가들도 왕족이나 또 귀족들을 위해서 약간 봉사하고 귀속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오늘 제가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음악도 준비했고요. 또 오페라도 살펴볼 텐데 네네. 이렇게 개인의 개성이 표출되는 뭐 사회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혁명의 시대, 그렇죠. 아주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였었군요. 네. 저도 한번 옆에서 열심히 오늘 미술 강연을 잘 들어볼 테니까요. 네. 좋은 작품과 함께 낭만주의 미술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제 어떤 혁명 이후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프랑스의 왕의 목숨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전후에 굉장히 큰 변화의 차이를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프랑스 왕족들의 이 자기들이 살았던 장소 베르사유 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귀족들을 위한 사치와 낭비가 굉장히 심해져서 민중들이 참지 못하고 그것을 혁명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게 됐다. 이렇게 역사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 일단 처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베르사유에서 태양왕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이죠. 루이 14세가 자신이 보냈던 장군을 맞이라는 장면, 어떤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아마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대사들이나 손님들을 맞이할 때도 대체로 저런 장면이 있었을 것이고 베르사유 궁 안쪽에서 보통 이런 큰 연회를 열게 되는 거울의 방이라는 곳도요. 유럽의 어느 곳에서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비싼 그 프랑스 특유의 어떤 웅대한 자기들의 바로크 예술을 상징을 하고 있었죠. 저곳에서 프랑스 사람들은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들이 다 함께 프랑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하고 또
문화의 중심이 되는지를 느꼈겠지만은 그게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고 그렇지는 아직은 않았었습니다. 귀족들을 위한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귀족들 취향에 약간은 나중에 비판받기를 퇴폐적이며 또 어떻게 보면은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듯하고 그리고 그 그림이라는 것이 선물용으로 귀족들의 취향에 맞는 특권층을 위한 것에서 머물렀었어요. 그래서 앙투안 와토의 님프와 사티로스 같은 그림이나 안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림이죠. 이제 와토가 여전히 그렸던 키테라 섬의 순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파스텔 톤으로 뭐라 그럴까요? 소품같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진 그림인데 귀족들이 베르사유 근처에서 자기들의 노는 방식이에요. 축제를 할 때. 그래서 그날은 기억이 없어지는 섬, 키테라 섬에서 자기들이 향락을 즐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약속을 하고 배 타고 내려가서 모종의 이제 섬 같은 데를 정해놓고 피크닉을 하듯이 시간을 보내는데 남녀 간에 이때까지 있던 어떤 결혼이나 안 그러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요. 자기가 마음에 맞는 짝하고 그날을 보내는 어찌 보면은 그 퇴폐적인 관광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식을 이렇게 뭔가 신화적인 요소를 연결을 해서 표현을 해놓는 참 다분히 귀족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갤랑트라고 자기들의 축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갤랑트 회화라 그래서 아예 따로 장르가 만들어질 만큼 이 사람들한테는 귀족 취향의 예술이 더 만연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기점으로 이런 점들이 마지막에 나타나다가 프랑스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과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족들 아니면 왕족들의 전행이나 그들만의 사치가 너무 불만스러워서 이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보다요. 일종의 프랑스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를 했고 그 새로운 변화라는 게 자기들이 받았던 여태까지의 교육하고 너무 달랐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놓기 위한 새로운 사회가 변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단순하게 왕이 목숨을 잃고 나서 정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 혁명의 전후 과정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루이 16세의 처형 장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동시에 사회가 변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차례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사람은 볼테르, 루소, 디드로, 달랑베르라는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에서 계몽 사상가들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테르는 위쪽으로부터 사람들을 개혁을 시키게 되면 사회가 발전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졌고 그리고 루소는 모든 사람이 전체의 변화를 느껴야 된다 그렇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의 목적이나 아니면은 어떤 점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됐고 디드로와 달랑베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과사전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서 이게 단순히 집에 꽂혀 있는 백과사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준비를 시켜주는 단계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전 아니면 이런 저서 또 토론회나 계몽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지금까지 예전에 있었던 사회처럼 어떤 지배층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그걸 따라야 되는 신민으로서가 아니라 나 개인이 중요한 존재이며 또 인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각자가 자기의 개성적인 삶을 추구해도 된다는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는 겁니다. 인권선언문이라는 게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발표가 됐었고요. 이 인권선언문을 통해서 인간의 권리나 아니면 이제까지는 당연히 눌려도 되고 종교든 아니면 왕족들의 힘이건 귀족들의 사치건 다 눌렸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나에 대한 것을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흐름이 바뀌었던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되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고전주의라는 것, 음악에서는 고전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돼요.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그 대표자인데 여러분들은 보통 나폴레옹 대관식을 그렸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술을 이전까지의 퇴폐적이고 귀족들을 위한 서비스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술이 보통 사람들한테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전형적이고 또 굉장히 정돈돼 있는 구도를 가르쳐주며 예술 안에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그리스 로마 것을 되살리는 고전주의 속에 교훈과 또 정치에 대한 이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예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대표적들로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비니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초기에 건국을 하고 나서 그 사비니라는 곳에서 여성들을 약탈을 해서 자기들의 도시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었을 때 사비니와 생겼던 분쟁을 조절하고 일단 서로 화합을 해서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낫다는 여성들의 주장이 있었다는 예전 로마사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요 사비니 여인들의 주제를 담은 요 그림은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내부로부터의 갈등이 많아져서 외적의 침입이 들어오는 프랑스 국가가 위기에 달했을 때 다비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부 안에서 좀 화합을 하고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단결을 할 때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그렸던 그림인 거죠. 그런데 그림이 특징적으로 아까 있었던 그 키테라 섬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조각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스에서 나왔던 조각, 데생에서 자주 보여줬던 자세, 그리고 거기에 정돈돼 있으면서 전쟁 장면이면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신고전주의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을 했던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고 하는 것에서도 애국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애국적으로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모든 가족들의 어떤 이 절망이나 슬픔을 뒤로 한 채로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그림이고, 다비드는 신기하게도 자기가 몇 가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다비드의 변화와 함께 정치적인 운동에 참가를 해서 자기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게 사회 변화의 척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약간 좀 특이한 건데 1m 표지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상원 세나 앞쪽에 장치하고 있는 건데요. 일종의 프랑스 혁명 이전에 도량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다는 단위들이 다 달랐던 것을 프랑스 혁명 정부에서 이게 기준이 된다고 정해놨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법으로서 통치를 하고 원칙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 계량에까지도 관여를 해서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예술도 그런 곳으로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시대였었던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등장을 했었을 때, 물론 나폴레옹은 이후에는 자기가 황제가 돼서요, 그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혁명 정신을 저버렸던 것으로 베토벤조차도 비난을 했었지만, 베토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지만, 이 혁명이 처음에 시작됐었을 때 사회가 예전처럼 왕족들만 위한 게 아니라 내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계기가 혁명을 통하고 나폴레옹의 제국을 통해서 전체 유럽에 뻗어나가게 됐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지도가 딱 그래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짙게 되는 건 나폴레옹 직할령이고 색깔이 칠해져 있는 모든 곳은 나폴레옹이 직접 간접적으로 통치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의 정신이 유럽 전체에 뻗어나가게 됐고 나폴레옹의 침략이 사실은 공격적으로만 된 게 아니라 이 사회들 전체에서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준 시민에 대한 가치 또 개성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낭만주의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전의 낭만주의는 나폴레옹 물론 패망을 해서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요.
그리고 또 나폴레옹 패망 이후에 비엔나 회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서 보수주의로 반동으로 넘어갔던 시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예술은 한번 흔들어 놨던 것을 조금 더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작가 외제네 들라크루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외제네 들라크루아의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같은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혁명 이후의 시기 때 7월 혁명과 2월 혁명 같은 것을 전부 다 겪으면서 혁명이 조금 더 다른 단계로 전체 민중에게 고착이 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승에 가까운 다비드가 얘기한 깔끔하고 정돈된 구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힘이 넘치는 그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내고 색깔에 대해서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더 낫다고 할까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도입을 했다고 할까 하면서 그림이 이전보다 다르게 에너지가 넘치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하는 단계를 보여주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으로 대표되는 그림이 보여지게 되죠. 루브르가 자랑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거의 국민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림은요. 프랑스 혁명, 특히 7월 혁명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데 묘하게도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표현의 자유가 말살이 되는 과정을 저항으로 풀어냈던 이야기예요. 빅토르 유고를 비롯해서 또 음악가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의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낭만주의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낭만주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족들을 위한 것, 귀족들을 위한 것, 그게 아니고 또 교육을 위해서 정돈이 됐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권력, 그리고 시대가 바뀔 때 자기도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게 들어간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그림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에서 이전 시대하고 확실히 다른 혁명 이후에 이 낭만주의 시대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혁명에 실제로 내가 어떤 역사의 한 장면으로 참가를 하는 사람들의 열정 같은 게 그림 안에 담겨 있어요. 이거는 그 이전에 나타났었던 다비드의 그림보다는 훨씬 더 이 개인의 감정에 충실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의 자유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대다는 느낌들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뒤에 이기현 선생님과 함께 들어보게 될 쇼팽의 그 음악이 이 시대에 이제 걸쳐서 작곡이 되고 사람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살롱 문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어떤 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과 미술과 같은 것들의 대화를 저희들이 지금 하듯이 이렇게 나누고요. 거기에 소개를 받는 새로운 예술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명한 작가였었죠. 조르주 상드라고. 그 조르주 상드하고 더불어서 이 파리의 사교계 그리고 지식인들에게 소개됐던 폴란드에서 왔던 음악가, 피아니스트 쇼팽의 그림을 외제네 들라크루아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두 개로 잘려서 쇼팽의 그림은 루브르가 보관을 하고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드의 그림은 덴마크의 조그만 미술관에서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의 쇼팽은 굉장히 자기 안에 있는 내부의 열정,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향한 어떤 열망, 그리고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투쟁심. 실제 쇼팽의 얼굴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자유롭게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들라크루아는 외부에서 보고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의 내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발견해서 표현해 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쇼팽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요. 쇼팽 이 사람의 음악은 어땠을까? 이기현 선생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쇼팽의 곡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딱 악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쇼팽의 녹턴 여러분들 영화 피아니스트 첫 장면에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음악이 쇼팽이구나 한번 느껴보실까요?
장식적이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 프랑스 살롱에 어울리는 우아하고도 서정적인 낭만적인 곡이잖아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거의 뭐 피아노 곡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교향곡을 많이 쓴 예를 들면 뭐 베토벤, 모차르트 경우에는 오페라, 뭐 실내 악곡 여러 작품을 썼지만 쇼팽은 거의 첼로 소나타 몇 개 정도 아주 소수의 곡을 제외하고는 다 피아노 곡을 썼어요. 아주 폴란드 사람이었었는데 쇼팽이 이렇게 지금 들으신 녹턴은 야상곡이라고도 해요. 이탈리아에서는 노투르노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밤에 다니는 야간 버스를 노투르노 버스라고 그랬었거든요. 쇼팽이 지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음악사적으로는 어떤 장르나 형식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밤에 들으면 너무 좋죠, 여러분. 녹턴 2번 또 유명하죠. 왼손을 어떻게 하고 페달 루바토가 어쩌고 낭만주의 음악은 어떻게 연주해야 됩니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 아, 낭만적인 음악,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음악이 저런 거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쇼팽이 폴란드 바르샤바 그 주변의 지역에 있는 젤라조바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신동이었어요. 모차르트만큼. 5세, 6세가 됐을 때 이미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또 친구들 모두가 너는 이렇게 폴란드에만 있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오스트리아 빈으로 또 모든 프랑스의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파리로 좀 진출을 해보라고 많은 권유를 받아서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갈 때 우리 부모님만 공항에 나오셨는데 쇼팽은 격이 달라요. 저하고는. 외국으로 이제 나가게 되자 쇼팽을 가르쳤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쇼팽을 위한 곡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작은 병에 고국 폴란드의 흙을 담아서 네가 이거를 잊지 말고 열심히 작곡을 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돼서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물을 딱 전해주면서 노래를 불러줬는데요. 여러분 운명의 장난일까요? 쇼팽은 사실 프랑스에 머물면서 생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주 불멸의 작곡가입니다. 39세에 생을 마감했으니 사실 그의 인생도 너무나 짧았던 것이 아쉬운데요. 쇼팽 하면 이렇게 그냥 낭만적인 음악 우리가 딱 떠올리실 수 있잖아요. 아주 초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조르주 상드와의 사랑 이전에 아주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딱 헤어지고서 만든 노래가 이별의 노래예요. 이거 뭐 영화에서도 많이 쓰인 곡인데 참 어떤 연인이 헤어지는 것 같은 되게 낭만적이구나. 로만 근데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께 안현배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혁명의 시대였기 때문에 쇼팽이 프랑스에 머물렀을 때 이제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혁명이 일어나고 친구들이 지금 전쟁에 군인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빨리 고국에 들어가서 몸을 바쳐서 싸우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더니 너는 그곳에서 그래도 파리에 머물면서 음악으로 또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갈 수 없는 그 애끓는 마음을 건반을 피로 물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낭만적인 음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지에 보면 옆집에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는 괜찮나요? 그 집이 폭파됐나요? 누가 잡혀가진 않았나요? 혁명의 시대를 떠올리죠. 이거는 에튜드라는 곡인데요. 막
약간 민중의 봉기를 드는 그림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낭만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아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작곡가가 바로 쇼팽입니다. 그 쇼팽 곡을 해석할 때는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피아노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돌아가고 테크닉적으로 연주했던 쇼팽이 아닌 것이 참 느껴져 갖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작곡가가 쇼팽인 것 같은데요. 조르주 상드와 함께 그림에도 보셨다시피 쇼팽은 굉장히 날렵한 턱선을 갖고 있잖아요. 마르고 그렇지만 멋쟁이여서 폐결핵으로 아주 많은 병상에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도 늘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아주 패셔너블하게 다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유혹을, 사랑을 받았던 작곡가인데, 조르주 상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이도 쇼팽보다는 연상에 막 씨가 담배, 줄담배를 피면서 여자 작가인데 또 이혼녀의 아들까지 있는 유부녀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상드에게도 처음에는 전혀 여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다가 너무 쇼팽이 아프고 병약하고 이렇다 보니까 좀 모성애가 발동을 한 걸까요? 이렇게 어머니 품 같은 이런 사랑을 느껴서인지 한 10여 년간을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우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쇼팽이 이제 거의 뭐 온천요법이 그 당시에 또 유행을 해가지고요. 마요르카 섬에 조르주 상드와 함께 이렇게 휴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약을 구하러 간 여자친구를 다 기다리는데 살살 이렇게 비가 내렸었대요. 그때 딱 작곡한 곡이 바로 빗방울 전주곡입니다. 왼손 반주에서 똑똑똑똑똑, 이게 비가 떨어지는 것을 약간 표현해 준 것 같은, 여러분 비 오는 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천장이 뚫렸나 비가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들려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쇼팽의 음악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왈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왈츠 그러면 춤곡인데요. 이거는 C샵 마이너, 단조의 약간 슬픈 왈츠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쇼팽이 세상을 떠나기 한 2년 전쯤 조르주 상드와 헤어지고 이제 나의 연인도 떠나고 나는 계속 결핵으로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내 운명이, 목숨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후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연인과의 헤어짐을 약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가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고국을 그리는 마음이 약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왈츠가 연결이 안 되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선율이 따라따라라따라 약간 끊어졌다가 흐느낌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쇼팽의 흐느낌이 느껴지셔야 돼요. 두 번째 주제가 뭐가 반복되냐면요. 오른손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해서 뭔가 연결이 되잖아요, 멜로디가. 실타래처럼 그녀와의 아름다웠던 기억, 고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또 이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나는 사회적인 변화, 내면의 여러 가지 잔상들이 쉬지 않고 펼쳐지는 느낌이 들어요. 쉼 없이 계속 끊임없이 뭔가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 같고요. 중간에 한 번 나오는 아주 햇빛이 반짝하는 메이저, 장조 부분이 있습니다. 단조의 마이너의 왈츠에서 아주 기쁨과 행복,
작곡가들이 이렇게 단조로 마이너로 곡을 쓰다가 장조로 변환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조르주 상드와의 아주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라도 나에게 더 생명이 연장돼서 미래가 연장될 수 있다면 아주 눈부신 희망찬 미래를 좀 꿈꿔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쇼팽의 희망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거를 제가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연결을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들끓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느낌이라면 여러분 이런 거는 막 총탄이 오고 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런 무기력함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조 부분에서는 고국의 아주 빛나는 미래를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폴란드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사실은 눈을 프랑스 파리에서 감게 된 쇼팽은요. 그 누이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다고 해요. 내 심장만큼은 폴란드로 좀 가져가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국가에 검열이 많이 있어서 쇼팽의 누이가 치마 속에 쇼팽의 심장을 탁 숨겨가지고 고국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쇼팽의 묘지는 물론 프랑스에 있지만 그의 유해와 심장만큼은 고국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쇼팽의 왈츠를 한번 연주해 볼 텐데요. 좀 이렇게 애수 어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쇼팽의 서정적인 그 선율이 잘 드러난 곡이면서도 혼란스러운 내면과 국가의 상황, 그리고 밝은 미래, 또 아름다웠던 과거를 추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조 부분, 요거를 여러분 염두에서 두시면 계속해서 주제가 반복되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쇼팽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음악의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프레데리크 프란치셰크 쇼팽의 곡 왈츠 번호로는 7번이고요. 작품 번호 OP64의 2번 C샵 마이너를 한번 처음부터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쇼팽의 음악에 한번 흠뻑 빠져보시죠.
네, 낭만주의 콘서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시간 댓글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 커피 칸타타님께서는 삶에도 장조 단조가 있죠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노필터 피아노님께서는 귀가 달달합니다. 야상곡부터 노턴까지 쇼팽의 매력이 느껴지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태현님께서는 아침부터 이게 웬 귀호강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품격 있는 강서구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낭만주의 콘서트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자님입니다. 김경애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악기 하나는 연주할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오카리나 초등학교 4학년은 난타를 접하게 했고 기회되면 드럼도 생각 중이에요. 지금 시기에 시작해도 좋을 악기 추천과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수정님께서는요. 최근 클래식과 미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클래식과 서양 미술에 입문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김태윤님. 그림이 굉장히 실감나고 사실적입니다. 뭔가 고급진 색채네요. 이게 낭만주의 특징인가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번째 김병국님. 낭만주의 시대, 대표 미술가들과 음악가들, 다른 시대의 음악과 미술곡가와 다른 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수진님인데요. 유럽의 나라가 하나둘이 아닌데 나라마다 낭만주의는 어떻게 달랐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5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준비되셨나요? 네.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네. 교육에 대한 얘기. 교육에 대한 얘기가 지금 뭐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진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어떻게 음악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이게 뭐 전공이든 취미든 간에요. 네네. 지금 설명해 주신 분도 뭐 이렇게 오카리나도 가르치고 뭐 올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클라리넷, 뭐 플룻, 요즘에는 피아노 많이 가르치시는데 지금 혹시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보고 계시다면 절대로 어떤 악기를 가르칠지 레슨부터 알아보지 마시고 저는 집안에서 어머님 자신부터 또 가족부터 음악 감상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선생님도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이거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주의 깊게 알겠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뭐를 레슨을 시킬까를 먼저 알아보기 이전에 이거를 진짜 음악이 아름다운 거구나. 엄마도 진짜 클래식을 좋아하고 아빠도 즐기시고 나도 음악회장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혹은 오늘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설명을 듣고 음악을 들으니까 진짜 나도 배우고 싶다. 일단은 조금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접근을 하면 좋겠는데 항상 저희는 엄마는 별로 너는 그냥 연습하고 레슨하러 가 있어 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별로 음악을 좋아하시지도 않는데 나는 모르니까 자녀는 좀 알았으면 하는 욕심에서 교육을 자꾸 먼저 시키려고 하는 고정관념을 조금 버리시고 가족이 먼저 다 같이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분위기 또 혹은 뭐 그게 되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같이 공연장에 간다든지 해서 아이가 정말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어떤 악기도 나도 연주해보고 싶어요 했을 때 같이 접근을 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클래식에 입문할 때 혹은 자녀 교육을 하실 때 일단은 감상을 통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가족, 아주 좋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도 사실은 제가 피아니스트여서가 아니라 피아노를 가르치시면 악보를 보는 게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리고 피아노는 왼손, 오른손이 화음을 이렇게 같이 보기 때문에 나중에 바이올린, 플룻, 뭐 첼로, 단선율을 보는 게 굉장히 쉬워져서 다른 악기를 배우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렇죠. 기초가 되는 악기, 나중에 성악을 하던 작곡을 하던 그냥 관악기, 현악기를 하던 간에 피아노가 기본이 돼 있으면 다른 악기에 접근이 쉽고 처음에 음악을 교육을 시키실 때는 감상과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입문 과정이나 또 뭐 악기도 그랬었지만 미술도 똑같이 입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찬가지로 어떤 게 교육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과목이 되면은
부담도 느끼게 되고 외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미술의 경우에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미디어 환경들로서 또 출판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음악처럼 미술도 즐기는 방법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요. 농담 삼아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했던 얘기인데 오늘은 날이 안 좋으니까는 미술관에나 가자. 비가 오니까 미술관에 갈래.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아, 미술은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미술관이라는 이 약간 습기 차고 이끼 냄새 나고 이런 외국에 특히 갔었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시지 않고 같이 가서 보신 다음에 뭐가 발견이 되고 어떤 색깔이 좋은가 하는 그 간단한 질문부터 이제 자제분들이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낼 수 있고 나는 어떻다, 나는 요게 기억이 난다 하는 순간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방법은 항상 저도 잘 생각해 보는 방법이긴 한데 어떤 장소를 나갈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 다시 보고 오거나 떠나기 전에 한번 뒤돌아서 내가 뭘 봤구나 하는 거를 한 번쯤 쭉 돌아보고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기억이 된다고 해요. 맞아요. 다 보고서도 또 잊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봤는데도. 그럼요. 네네. 그래서 저거는 내가 다시 봤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나갈 때 그게 너무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소품이더라도 하나씩 사서 아이들 손에 쥐어주게 하면 네. 그 아이들이 아, 미술이라는 건 즐겁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작품 앞에서 이게 누구 거고 뭐고 하는 설명은 그다지 필요가 없을 네, 거라는 생각이 네, 저도 네.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냥 좋은 대로 느끼면 되나요? 미술도 음악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찾아보게 된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궁금해지게 되고 하니까 그거는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무슨 전문인으로 길러지는 어떤 선수급으로 되는 게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요. 예,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게 또 낭만주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조금 음악사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다른 이제 시대의 작곡가들과 조금 비교를 해서 낭만주의 음악 다른 곡도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크 시대에는 거의 교회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바하나 뭐 핸델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전주의 어찌됐든 왕의 행차, 행사, 귀족들의 파티, 그렇죠. 문화, 또 그 귀족을 위해서 이렇게 곡을 써달라고 하면은 썼던 하이든이라든지 어떤 귀족의 집에서 아예 하이든은 평생을 봉사를 했잖아요, 음악가로. 뭐, 모차르트. 베토벤. 그러니까 모차르트도 힘들었던 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뭐 파티하고 있는데 거기 필요한 음악 쓰려고 내 음악을 앉아서 듣는 극장식 공연장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힘들어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모차르트 때는 약간 성공을 하지 못하고 출판업이 또 발달하면서 악보를 찍어내기 시작하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낭만주의의 꽃을 피우려고 갔었던 작곡가가 베토벤이에요. 그래서 바하 핸델의 바로크 시대 교회 음악 또 귀족 왕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고전 시대를 거쳐서 이제 뭐 쇼팽 아까 살롱 얘기하셨을 때 가장 또 함께 활동했던 작곡가가 리스트가 있죠. 그렇죠. 쇼팽하고는 음악적 색깔이 다르게 막 손도 이만하고요. 네. 정말 화려해요. 뭐 사교계에서는 거의 뭐 아주 유명 인사였죠. 그래서 쇼팽을 또 그쪽 살롱에 소개한 사람이기도 하고 피아노 음악 굉장히 이제 악기가 발달하면서 발달을 했고 슈만의 가곡을 또 빼놓을 수 없죠. 독일 쪽에서는 리트. 또 그 시대에 제가 2부에서 또 낭만주의의 오페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이제 현대로 음악이 넘어오는 큰 구성은 한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은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질문 중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색채감에 대해서 좀 더 화려하고 안 그러면 좀 생동감 있게 나타났다고 네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물감이나 아니면 그 외 안료 같은 것들이 예전 시대에 비해서 시기가 지나가고
외부하고 접촉들이 많아질수록 좀 더 새로운 재료를 쓸 수 네네. 있고 더 생동감 있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한 가지 이게 예전의 그림들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위쪽에 그게 없어지지 않도록 앞에 니스라고 하긴 좀 그런데 바니싱 한다 그래서 약간 착색을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있어요. 보호를 되고 또 어떤 물감들이 손상 입지 않도록 하는 그 마지막 장치가 있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갈색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림의 톤들을 굉장히 이제 훼손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미술관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뭐 더 복원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이 색감을 원색에 가깝게 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더 생동감 있는 색깔들을 뒤늦게 저희들이 발견하는 때가 있어서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작가들이 이제 넓어져 갈 때 그 작가들의 색채감이 이런 거구나 하고 가끔씩 오히려 더 놀라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앞에 선생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낭만주의 나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프랑스 또 독일. 그렇죠. 네. 프랑스나 독일이 실제로 그 작가들을 조금 더 넓게 봐서 네네.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 또 작가들에 대한 얘기와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아주 멋진 오늘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도 또 모셨거든요. 뒤에서 오페라 작품 설명과 함께 노래도 들으시고 또 프랑스, 독일의 우리 미술에 대해서도 함께 계속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했던 시간 그리고 음악, 쇼팽 음악까지도 이제 다 감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글쎄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과연 그렇다면은 낭만주의 예술 화가들은 어떤 작품을 어떻게 남겼는가? 낭만주의의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음악을 듣고 그리고 지금 낭만주의라는 그 흐름 속에서 있었던 거죠. 들라크루아라는 사람도. 그래서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 그 그렸던 들라크루아가 다른 작품들에서는 어떻게 자기의 표현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메데이아의 분노라고 해서 보통 알려져 있는 이 그림은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서 나타나는 소재기는 했었어요. 옛날 방식이죠. 그리스 신화를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 이제 자기 아이를 질투심 때문에 죽이게 되는 그 여성의 어두운 어떤 폭력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 있어서 저 특히 그림자 부분으로 눈을 가리게 돼 있던 요소와 함께 여기 안에 있는 위기, 격정 그리고 뭔가 불안정한 느낌까지도 전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예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말들의 싸움이라는 그림인데요. 북아프리카를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가 북아프리카 쪽에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쪽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생겨났던 이제 들라크루아한테는 그런 기회였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슬람 아랍 세계를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어떤 자연 환경, 그 햇빛이 굉장히 세고 사막과 또 옷과 뭐 어떤 복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에서 보던 것하고 너무 이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재로 해서 격정이나 에너지가 넘치는 그림들을 그려내게 된 거죠. 여기 안에서 말들이 갈기나 아니면은 그들의 근육이나 또 말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이런 생생한 표현들은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뭐라 그럴까요?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적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습작이고요. 이 습작을 통해서 완성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자사냥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사자사냥은 이렇게 완성이 되지만요. 이 안에서도 물론 사자를 사냥을 할 때 말과 또 사람과 맹수가 서로 간에 이제 격렬하게 부딪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 습작에 해당하는 것 속에서 색감들까지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돼서요. 이거는 들라크루아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색깔에 대한 특유의 감각과 함께 운동, 에너지, 보통 폭발하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그림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낭만주의라는 시대에
예전처럼 그림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정돈돼야 되고 조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느낌만큼 좀 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개성적인 것들이 살아나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더 편안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리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라크루아의 선배였었고 같이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뭐 같이 이제 파리에서 서로 지내고 하는 거니까요. 메두사호라는 문함이 북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가라앉게 됐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일반 수병들이 용케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뗏목을 만들어서 표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류는 비극적으로 구조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놔둬서 이 사람들이 그 위에서 굶어 죽고 상처에 죽고 최후에는 시신을 먹기도 하고 서로 간에 살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었는데 그거를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죠. 이런 스케치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이제 그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배가 지나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순간을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표현을 하며 그리고 그 표현을 위해서 내가 색깔부터 시작해서 구도와 그리고 근육이니 뭐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들까지 화가가 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스케치부터 해서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고 있을 때 낭만주의라는 것이 만약에 아니었었다면은 신고전주의 시대였었다면 이렇게 격정이 폭발하지는 않았었던 거겠죠.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감정은 사실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내려갈 수도 있고 크게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낭만주의 시대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감수성이 뭔가 발달했었던 예술가들한테서 나타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안함들이 요소가 돼서요. 피슬리라고요. 이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갔었던 화가인데 이 사람은 맥베스 부인의 초상이나 아니면 악몽이나 이런 곳에서 연극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살해를 했다거나 위기감을 느꼈다거나 이런 거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공포감 그리고 안 그러면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는 꿈속에서 나타나는 좀 더 에로틱하고 조금 더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도 낭만주의 안에서 다뤄지고 그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바로 저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음악에서도요, 오페라 같은 데서도 뭔가 미지의 것,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던 시대의 것들도 그러니까 어떤 음악 안에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건데 비슷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란체스 고야라는 사람은 프랑스가 침략을 해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저항을 했던 스페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거나요. 이런 그림에서.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신비하지만은 폭력적이면서 끔찍한 세계. 그거는 사실은 사회의 현상을 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크로노스라는 곳에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던 그리스 신화의 신들 이전의 거인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다고는 하지만 제목으로서는 원래는 아기를 통째로 삼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기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엔 그게 아니라 끔찍하게 광기 어린 눈으로 희생자를 뜯어먹고 있는 게 나타나서 스페인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나서도 여전히 사회 불안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전쟁, 내전들을 겪었을 때에 스페인 사람들의 희생과 공포를 담고 있듯이 보여집니다. 오른쪽에 마녀의 집회라는 그림은요. 색감도 조금 특이하기는 하지만 뭔가 신비롭고 또 위험한 세계를 그려놔서 이게 원래 낭만주의 시대 이전에는 이런 그림들이 주제로 드러나는 경우는 잘 없었죠. 이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신비로운 아니면 알 수 없는 또 어떻게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감정들을 담아서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격정, 열정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됐던 시대도 있었고요. 낭만주의 시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차분하게
누구가 등장을 했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쭉 펼쳐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인에게 들어가고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지고 좀 전체에 대한 것보다는 개별적인 것으로서 예술이 다루고 예술이 범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프랑스 얘기, 또 스페인의 작가 이야기, 영국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짧게 다뤄봤었는데 독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이름을 조금 외우기 힘든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독일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약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낭만주의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빙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데 살짝 그 빙산들 밑에요. 미스트라고 하죠. 배에 돛이 달려있는 꼭대기가 살짝 보여집니다. 원래 이거는 난파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난파가 돼 있던.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한 번 더 넘어가서 보면은요. 그레이프스팔트의 풍경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풍경은 뭔가 상실감 내지는 낙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 약간 허무함 느낌 그리고 공백이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가지게도 됩니다. 한 가지 더 보고 올까요? 달을 응시하는 두 남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뒷모습으로 그려는 경우도 많이는 없죠.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 그렸는지 모르겠는 그림 속에서 쓸쓸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다. 또 다음 그림은요.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보셨을 그림일 겁니다. 구름바다 위에 방랑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해운이라고 하죠. 구름이 마치 바닷물처럼 확 지나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면들에서 저희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사람들이 뒷모습이 주로 그려졌다. 그리고 앞쪽에는 대체로 자연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실은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시민혁명들이 초기에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질 때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할 수가 있고 사회가 발전될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나 희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고 유럽 전체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다가 어렵게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국민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느끼고 있었을 때요. 실제로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을까? 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걸까? 또 변화가 우리한테 허락이 돼 있을까? 이런 생각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그랬었어요. 나폴레옹을 쫓아내고 나서 자기들의 국가를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들의 국가는 분열이 되어 있고 힘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 화가들 중에서 특히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으며 위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종교적인 느낌으로서 신에게 겸손 그리고 뭔가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알거나 쓸쓸해함을 느끼거나 또 그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념이니 이런 모든 감정들을 그림에다 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림이 아까 보셨던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나 아니면 들라크루아의 사자사냥처럼 사람이 격렬하게 투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풀어졌거나 조금 더 편안한 세계 대신에 슬픔이니 한계니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세계를 그림으로 그리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낭만주의를 설명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 뒤에 그 격정이나 변화에 대한 열망이나 에너지가 넘치는 표현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낭만주의는 그런 걸 보통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만 그렇게 어떤 한정을 지어서 거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낭만주의 시대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비드의 그림에 들어가는 것처럼 되게 다양하고 조금 더 이상한 세계, 우리가 넘어서는
지금까지 순리대로 가자면 요거까지 끝이 나지 않을까가 아니라 폭넓은 것을 다루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슬픔이나 아니면 자연 앞에서의 겸손 이런 건 조금 주제가 달랐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좋은 방법은 소수를 위해서 있었던 예수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펼쳐지게 됐고 예수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에 자기의 자아나 자기가 판단하는 느낌들이 들어가게 됐고 그 느낌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조금 더 거기에 솔직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서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위대한 자연, 여기는 이제 북해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 수도승을 찾으시기가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정말 작게 그려진 인간은 이렇게 작고 미미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의 그림인데요. 이런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지극히 다양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오히려 낭만주의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앞쪽에 낭만주의라는 게 로맨틱이라는 뜻에서 뭔가 달콤하고 또 다시 볼 수 없는 새로운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아기자기한 광경이 아닐까가 아니라 조금 더 개인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것을 폭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 다양성의 시대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림을 또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어서 소나타 형식이건 뭐건 간에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따르는 게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서 형식을 깨고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감정들을 우선시하는 예술의 다음 단계의 발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그림 중에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그의 작품인데요. 멀리 보이는 교회에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저 앞쪽에서 사실은 목발을 짚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당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갈 기운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나무 앞에 있는 바위 위에서 몸을 기대고 그래도 다행히 발견했던 저 그리스도 상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 최후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혹은 이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개성을 느끼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꾸준히 투쟁하고 얻어내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약간 패배주의 속에서 조금 더 관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의 예술을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는 그 다양성의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미술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음악에서 특히 오페라에서는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이기현 선생님과 또 성악가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것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윤만 선생님 감사합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극작가, 낭만주의 작가 그러면 빅토르 위고 여러분들 아시죠? 레미제라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환락의 왕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거를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가 오페라로 만든 것이 바로 리골레토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베르디 많이 들어보셨죠? 이태리 사람들은요 베르디를 앞글자를 따서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레디 이탈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레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스트리아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이 이탈리아를 통일한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왕과 같다고 할 정도로 그때 뭐 물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도 나오잖아요. 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또 정치를 했던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애국 정신 이탈리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준 음악가 작곡가가 바로 베르디입니다. 이 작곡가의 작품
작품 리골레토라는 작품에 나오는 라 돈나 에 모빌레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하이마트인가요? 그 광고 음악에서 시간 좀 내줘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모모마트 했던 노래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원래 제목이 라 돈나 에 모빌레입니다. 가사를 조금 보시면요. 제목이 라돈나의 모빌레예요. 라 돈나 그러면요. 여자라는 뜻이에요. 돈나의 모빌레. 모바일, 모빌 뭘까요? 움직인다는 얘기죠. 여자의 마음은요. 모바일. 가만히 안 있고 움직여요. 꾸알 삐우마 알 벤토 바람에 날리는 삐우마가 원래 깃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갈대라고 해석이 됐죠.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깃털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여자예요. 무타다첸토 액센트가 이태리 말로는 아첸토라 그러거든요. 말, 억양 이런 뜻인데요. 아첸토와 에디펜시에로 생각이 바뀌는 게 여자예요. 오늘은 순댓국이 좋았는데 내일은 막 멋있는 경양식집에서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야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여자의 마음을 정말 모르겠어요 하는 이 노래를 본인도 바람둥이면서 이 리골레토에 나오는 만토바 공작 그 귀족이 부르는 노래예요. 일단 여러분 이태리 오페라 그러면 자연환경도 그렇지만 밝아요. 리골레토라는 작품은 굉장히 비극적인 오페라인데 이 공작이 나올 때는 바람둥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주가 쿵짝짝으로 시작을 하죠. 딴딴딴따다나 아주 촐싹맞기 그지없죠. 빠바밤 진중한 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오페라가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오페라를 즐기는 거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음악을 들어보세요. 시인의 노래가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용감한 장군이 아니고요. 아주 가볍기 그지없는 본인의 마음도 살랑거리는 바람둥이의 감정을 굉장히 음악에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늘 들으실 이 곡을 한번 리골레토에 나오는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를 직접 들어보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만 드려도 재미가 있는데 오늘 제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사실은 이렇게 관객도 없이 노래를 요청드리는 것이 좀 예의는 아니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국의 테너죠. 우리 테너 윤정수 선생님께서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세계적인 콩쿨이죠. 스페인의 몽쉐라카바의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수상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유럽 아주 여러 국가에서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를 정말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유럽의 몇 천석 되는 인류 극장에서만 쓰시던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다 취소돼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우리 지금 시청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고품격 연주를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모셨거든요. 아주 유명한 곡이죠.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우리 바람둥이 만토바 공작의 노래를 계신 곳에서 한번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 è più mai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 amabile, leggiadro viso, in pianto, in riso e menzognero. La donna è mobile, qua è più mai vento, muta d'accento pensier e di pensier
chi a lei s'affida, chi le confida, mai cauto il cuore, pur mai non sentesi felice appieno, chi su quel seno non gli va amore. La donna è mobile, quai piuma e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서 너무 우리가 흥분하면 안 되니까 아침부터 조금 자제를 하면서 독일의 극작가죠.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작품일 텐데 이거를 한번 프랑스 작곡가가 오페라로 표현을 했다면 어떤 곡일지 쥘 마스레라는 우리 아주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가 오페라 제목은 베르테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뭐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자살을 하는 게 유행일 정도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큰 반향을 사회적으로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걸 음악으로 표현했을 때 오페라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베르테르가 아주 사랑에 절망하고 슬픈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제가 한번 그 주인공 베르테르 테너의 아리아를 한번 전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뭔가 싸한 느낌이 아까 이탈리아 오페라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나올 것 같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남자가 탁 이별하고 아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옷깃을 여미고 있을 것만 같은 이 은딴딴딴 하프 소리가 나오고요. 처음에 첼로가 비장하게 이런 게 오페라의 매력이에요. 아까 쿵짝짝 했을 때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이 작품은 물론 프랑스 작곡가의 아름다운 선율이 있지만 괴테 독일 작가의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문학을 이 안에 집어넣어 보실 수 있나요? 우리 테너 윤정수 선생님. 한번 그 감정을 담아서 오시안의 시집을 읽고 있는데요. 제목이 뿌르꾸아 메레베예 맞나요? 우리 안현배 선생님도 프랑스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제가 영국 계시고 프랑스라서 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나를 깨우는가 봄바람이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상큼한 바람일 수 있지만 사랑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사랑에 괴로워하는 베르테르에게는 나를 깨우는 이 바람마저도 굉장히 괴롭겠죠. 나에겐 비참함, 슬픔, 정말 그 아픈 감정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바람은 나를 깨우고 있는지 윤정수 선생님께서 마스네의 작품 우리 오페라 베르테르에 나오는 뿌르꾸아 멜레베예 왜 나를 깨우는가 멋진 테너의 아리아를 분위기 딱 잡으시고 우리 오늘 이거 비싼 공연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Pourquoi
perdra le voyageur se souvenant de ma gloire première et ses yeux vainement chercheront ma splendeur. Ils ne trouveront plus que deuil et que misère. Ils laissent pourquoi me réveiller? Au souffle qui prête 시작해도 좋을. 네, 정말 멋진 공연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또 질문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공연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강서구민인 걸 정말 행복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2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의 질문이 선별되셨는데요. 첫 번째 박진채님. 예술 작품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타인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심도 있게 조금 새별적으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이라 그런다면은요. 글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들이나 그게 뭐 음악이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어떤 그림을 놓고 꼭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뭘 느꼈고 어떤 것들을 가지셨는가 그거를 표현을 하신다고 한다면 요즘 들어서 있는 SNS나 이런 데에서 올려서 친구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과 오늘은 내가 이런 그림을 찾았어 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음악이 있어 하고 돌릴 수 있는 이건 이미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예술 작품들이 내가 거기에다 코멘트를 달고 내가 어떻게 느꼈다 하는 것들을 붙여주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신기하게도 음악을 그냥 보내주시고 또 아니면 그림을 그냥 보고 이렇게 이런 게 유명하대 이런 것보다는 나는 어떤 게 느껴져 아니면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 든 것 같은데 하고 얘기하는 짧은 글 속에서도 한 발 더 다가가는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림을 처음에 공부하고 이게 굉장히 좋아하게 됐던 게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지 그래라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속에 제가 습관적으로 항상 같은 거리에서 그림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체 다가 제 프레임 안에 들어오도록 그게 아니라 나만 볼 수 있는 각도하고 나만 볼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좁히게 되고 좀 다르게 하게 되면 작가들도 항상 개성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처럼 내가 한 발 더 다가가는 것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나 새로운 감상이 발견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실 때도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아마도 이제 저는 그런 방식 그래서 코멘트를 좀 더 달아보시고 안 그럼 느낌을 표현해 보시고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예술 오늘도 뭐 미술이나 음악을 좋아해도 예술적인 걸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고 또 아는 걸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싶기는 한데 네.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저는 좋은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쑥스럽다면 이렇게 댓글창에 소심하지만 그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음악이 이렇게 나에게는 다가와서 참 의미가 있었어로 소통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정보는 너무 많아지고 최첨단화돼 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근데 그렇지만 뭐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똑똑한 사람을 보고
박수는 치고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감동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미술 작품,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사실 뭐 제가 연주를 잘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그 작곡가가 주는 음악이 주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은 그냥 뭐 공부를 잘하고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 같아서 코로나 시대 지금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정말 음악과 미술로 소통하고 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 오늘 정말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계실까. 저 미술 작품만 봐도 저도 그냥 뭔지 모르게 잘 몰라도 힐링이 되고 선생님도 또 음악을 들으면 그러셨겠지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조금 교양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문화 예술로 소통하는 국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강서구에 살고 있지 않은데도 강서구에 살고 싶다라는 반응을 주셨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박미란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아름다운 무대를 위한 연습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즐기시나요?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내시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뭐 아주 세계적인 인류 음악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피아노 연습을 했던 거는 글쎄요. 이렇게 밤이 새는지 모르고 한 적이 있어요. 낮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유학할 때 시작을 했는데 동이 터서 새벽에 오는 걸 보고 15시간 거의 20시간을 했나?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좀 연습 시간보다는 2시간, 3시간 이상을 하면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들고 망가져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내가 조금 연습할 양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고 또 아주 지혜롭게 어떤 거를 내가 연습할지를 생각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조금 전공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연습 시간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0시간 그림을 그린다, 15시간 연습을 했다가 아니라 2-3시간이어도 계획을 세워서 아주 퀄리티 있는 연습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그냥 좀 저도 물론 음악가로서 어렸을 때는 음악만 피아노 손가락 잘 돌아가고 뭐 레슨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면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땐 이거를 조금 더 왜 즐기지 못했을까? 아, 이 시대에 만약에 쇼팽 곡을 연주하면 이 시대에 선생님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시대의 또 미술 작품은 어땠는지, 역사는 어땠는지, 쇼팽이 갖고 있던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너무 음악에만 국한돼 있던 것 같아서 이런 인내의 시간을 조금 전환하면서 오히려 연습에도 좀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때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였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했죠. 예, 연습을. 선생님들의 교수법도 그러셨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유학 시절에 유럽 친구들 공부했던 것처럼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저희 우리나라 안에는 이런 미술관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인문학적인 뭐 유럽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걸 느끼기엔 조금 힘들긴 해도 이제는 미디어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찾아보시고 좀 더 자기 거를 만들어 보시는 시간을 연습을 하고 좋은 음악가, 좋은 작가가 될 때까지 이 다른 환경들에서도 접근하고 맞아요. 또 경험을 가지시면은 훨씬 저희들보다 훨씬 더 굉장히 네. 새로운 분야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 이런 그렇죠.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저도 조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낭만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림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조금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낭만주의란 이름은 어떻게 불리게 된 건지 생각보다 로맨틱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맨틱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원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는요. 이제 어떤 프랑스의 한 지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고 그 사람들의 시가 읽기가 좀 힘들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낯선 거에서 비롯됐던 말이거든요. 그 속에서 기존에 여기가 딱 표준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
또 개성, 그리고 뭔가 지역별 특징,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들이 강조되던 것을 주로 로맨틱하다,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시기가 지나가면서요, 그 로맨틱하다는 게 물론 이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엽고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죠. 이거는 그 처음에 시작됐던 말하고 나중에 쓰는 말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오해가 생기거나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유럽에 있는 미술관들을 찾아다니실 때 주로 시대별로 어떤 구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요. 여기는 낭만주의의 방이다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느끼시는,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일종의 당혹감 내지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단어에서 오는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번 주제 동안에 다뤘던 낭만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고정돼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게 시민혁명을 통하고 좀 더 범위가 넓어져서 각자 감정을 담는 것으로 개성이 넓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런저런 측면의 많은 것들이 종합된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라고 보시면 이 예술사조상의 낭만주의를 이해하시는 좋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개념이 좀 진짜 더 확장되면서도 큰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너무 로맨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낭만주의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니까. 네네. 예.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 차차 빨간 망토님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오늘 강연이랑 연관되는 추천 도서나 그 연관되는 그림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뭐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추천 도서 있으시면 추천 부탁한다라는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안현배 선생님의 도서를 일단 읽으시고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책들의 경우에는 지금 좋은 책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떤 거를 제가 한다고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는 얘기인데, 요거를 피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누가 이제 그러잖아요.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시리즈처럼 사놓고 나서 안 보는 책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처럼 서양 미술사 책도 보면은 대체로 두껍거든요. 모든 게 다뤄져 있어서. 그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마치 영문법 책 보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거는 일종의 사전처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송을 통해서 또 어디에서 있는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전시회를 가보셨다거나 하는 기회에 하나씩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나중에 그 책을 사전처럼 쓰시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 절대 하시지 말고요. 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그 얘기들을 하나씩 거기에다가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경험과 여러분들만의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차이들을 그렇게 모아서 정리해 놓는 걸로 쓰시기는 하되, 어떤 책 하나를 너무 막 그걸로 요거대로 보겠다는 느낌보다는 다양한 경험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좀 열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점에 책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펼쳐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데 하고 찾아보시는 경험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관에 간 인문학자 안현배의 예술 수업이 참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 채널은 이기현 TV에 보시면 그럼요. 또 클래식을 쉽게 네.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두 분, 우리 위대하신 우리 강사님들의 책부터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도 또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답변과 함께 마무리 멘트를 조금 부탁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최용준님인데요. 그럼 낭만주의 이후는 어떻게 되었나요? 라는 결정적인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낭만주의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을 때 소수에서 다수로 그리고 뭔가 경직돼 있거나 아니면은 교육으로 다뤄지던 예술의 장르 약간 사치스러운 과시에 있던 것을 더 넓은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후에 프랑스와 유럽은 산업혁명을 겪게 되고 그리고 사회가 훨씬 더 증폭하게 됐었어요. 이게 더 확산이 되게 됐고 더 촉진이 되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결과로 생산물도 많아지고 사람들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고 과학도 발전을 하게 되면서 광학기술이 나타나게 됐었고 그 광학기술의 너머로 사진이나 여러 새로운 장르의 결과물들이 등장을 하게 돼서요. 기존의 예술에는 조금 덜 그러니까 여기에서보다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들을 더 해보자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인상파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규칙에 맞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고 내가 느끼기에 이게 그림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밝거나 더 풀어져 있거나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실제 꽃밭을 조금 전처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예전의 평론가와 예전의 화가들은 경악을 하겠지만 이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는 이런 정도의 효율적인 방식이 없었던 셈이고요. 그리고 눈조차도 그냥 하얀색으로만 그리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모든 게 빛에 의해서 다르게 색깔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었고 또 비 오는 날 거리라고 해서 약간 커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중간에 저런 기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서요. 어찌 보면은 이게 구도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닐까 했지만 오히려 더 생동감 있는 장면들을 우리 일상의 것을 예술로 바꿔놓는 일들도 생기게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루앙 성당이라고 인상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은 저기에서 클로드 모네가 시간이 바뀔 때마다 성당이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를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확장이 되면은 이 정도까지도 가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작품을 그렸지만요. 여러분들하고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에 핵심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술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요. 예전에는 귀족, 왕족 그 사람들 밑에서 딱 고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걸 형식에 맞게 맞춰서 그 안에다 자기 얘기를 풀어놓는 것이 그들의 실력이었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확장이 돼서 내가 다루고 싶고 또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이런 곳에 담고 이것을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으로 예술의 성격이 바뀌게 됐었던 거죠. 낭만주의는 그거의 시작이었었고요. 인상파를 거쳐서 이게 색깔이 조금 더 해체가 되고 더 다양하게 내가 있던 순간 나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으로 예술이 바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처음에 보여준 게 낭만주의인 셈이니까요. 저희들이 선택했던 이 주제는 아마도 우리 개인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느끼는 그런 예술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뒤늦게 또 하게 됩니다. 이기현 선생님께서도 낭만주의 이후의 음악도 지금 아까 그 모네 그림도 그랬고요. 비슷한 프랑스 중심의 그 인상주의 작곡가들 드뷔시라든지 뭐 라벨의 작품을 들어보시면 희한하게 아까 그 인상파 그림하고 굉장히 잘 매칭이 될 것 그렇죠. 같아서 네네. 낭만주의 이후 인상주의 또 작곡가들의 음악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실시간 반응이 올라왔는데요. 이러다가 다음은 낭만주의 이후 시대 강연인가요? 라는 반응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기획 한번 예, 알겠습니다. 잘 해보는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무리로 우리 두 강사님들의 소감을 한번 듣고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마스크 2020년의 최고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직돼 있고 또 이제 겨울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봄은 또 오겠죠. 봄이 또 오고 저희들이 조금 또 여기 이 경직에서 풀려나서 우리들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만나고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날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 이 시간조차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근해서 또 즐기시고 나누실 수 있으면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기현 선생님. 저는 연주를 할 때 항상 뭐 100명의 관객이 있던 2,000명이 앉아있는 극장에서건 연주를 하면 이렇게 관객들이 아, 네, 연주를 듣고 기뻐하는구나가 느껴졌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경험이 너무 이런 날이 올 거는 아무도 생각 못 했지만 카메라 한 대가 저를 딱 잡는 게 오히려 더 한 명 한 명에게 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너무 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안현면 선생님 추천해 주신 것처럼 음악은 그냥 들으면 사실 뭐 전공 안 하면 잘 몰라요. 그 음악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뭐 서양 음악사라든지 그 음악이 어떻게 돼 있는 설명서를 참고하기보다는 서점에 가시면 예를 들면 쇼팽의 음악과 그의 삶, 베토벤의 음악과 그의 삶, 이렇게 작곡가 혹은 예술가의 삶을 이해하며 그 음악이 다 들리고 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쇼팽의 음악을 들어도 내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니까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위로가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네. 해주셔서 선생님.